그래서 그럼 차이가 뭐냐? 어떤 것은 강제추행이 되고 어떤 것은 강제추행이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배원 장성규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변호사님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제가 작년에 7월 달인가요? 한번 영상을 촬영했는데 강제추행 관련해서 성추행 모르면 인생 망치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간의 식사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저희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검사님 이야기도 하고 변호사 이야기도 하고 법원 검찰 이야기도 두루두루 화제가 되죠. 그러다가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 어떻게 됐는가? 또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최근에 직장의 그 대표이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그 헤드록인가요? 헤드록? 예. 맨팔로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서 끌어당긴 행위, 그 행위가 최근에도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차이가 뭐냐? 어떤 것은 강제추행이 되고 어떤 것은 강제추행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부산 지역의 부장검사 그 사건은 작년 말에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들, 간혹가다 일반인도 그런 걸 묻거든요. 그럼 기준이 뭡니까? 뭐가 강제추행이고 어떤 행위를 하면 강제추행이고 어떤 걸 하면 강제추행이 안 되느냐? 또 강제추행의 고의는 뭐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묻습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고의가 있어야 되냐? 간혹 묻거든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고의라는 것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인데, 그게 저희들이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그걸로 해서 우리 내 생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행위에 비추어서 그런 고의가 있었겠느냐 여부를 이제 역으로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당시의 상황, 또 행위 후의 행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분석해서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결론 짓는 것이 대부분이죠. 오늘은 그 부산 지역의 부장검사님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 대표이사 여직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여하에 따라서는 하도록 그 이야기는 후속 영상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야기는 작년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에 앞서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어깨에 접촉을 했다가 팔을 뒤로 뺀 행위죠.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 얘기를 하면서 아마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법리적으로는 과연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바로 뺀 행위가 과연 추행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기습추행이죠. 폭행하고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우리들은 기습추행이라는데, 기습추행의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이 성립하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죠. 그거는 지난 영상에 찍어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어쨌든 그 부장검사의 사건은 경찰에서는 CCTV 영상 분석하고 당시의 정황들을 보고 이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죠. 자, 송치를 받은 검찰은 어땠을까요? 우리 국민들 매번 그 이야기 합니다. 제19 감사기. 자,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죠. 직업이 검사고 또 지역의 부장검사이기도 한데, 경찰에서는 수사해서 CCTV 영상 분석해서 이건 강제추행 맞다라고 해서 혐의 있는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그 송치를 받은 검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강제추행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여론 때문에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고 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또 강제추행이 안 된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버리면 제19 감사기라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검찰이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결론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제가 그때 소식 전에 들은 바로는 이것을 이제 전문수사위원회에게 먼저 의뢰를 했던가 봐요. 수사위원 자문위원들인데 3명의 자문위에게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되겠느냐. 그 의견이 아마 취합된 것이 여론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야 될 사안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CCTV 영상이나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 여성의 진술로 봐서는 이게 강제추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아마 수사자문단이 무혐의 의견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해자로 몰린 그 부장검사가
바로 그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 피해자인 여성과의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제추행하는 게 아니라 만취해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댄 건데 그게 성추행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피해자도 그 설명을 납득을 하고 또 뭐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뭐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경찰은 그런 피해자의 참고인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가지고만 어쨌든 혐의 있음 의견으로 송치했던 건데, 그 전문수사위원들도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이 어렵다라고 판단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검찰시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지금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누가 수사하더라도 이거는 그 당시 기준에 맞다라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해를 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검찰시민위원회입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14명의 위원을 외부 인사들, 여러 직업군들에서 추출해서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사안에서 과연 이게 강제추행이 맞느냐는 의견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시민들로 구성된 그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4명 중 12명은 무혐의 의견,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그런 시민위원회의 의사까지 물어본 결론으로 이제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두면 덕볼 만한 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사 초기 단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피해자도 당시에 그런 진지한 사과와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게 이 사람이 성추행하려고 어깨에 손을 댄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또 내가 성추행을 입었다라고 진술도 하지 않은 마당에 그러면 이게 성추행으로 강제추행으로 기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자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다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나는 그런 행동 안 했다, 오해다라고만 하는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의 그 분노를 살 수 있죠. 그 사건에서 그 가해자로 몰린 그 부장검사가 취한 행동 중에 먼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장, 그 당시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은 아마 그 사건의 교훈을 하나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사건은 강제추행이라는 형사 책임을 묻지는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나버렸죠. 그런데 이제 남는 건 하나 있겠죠.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 품위 손상에 해당하죠. 그런 뭐 비위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여서 그 검사의 직분에 걸맞지 않잖아요. 뭐 만취해서 길을 가다가 여성의 어깨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품위 손상 행위 또는 비위 행위로 아마 징계 절차에는 회부되어서 징계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검찰총장도 징계 회부돼서 뭐 징계 절차가 진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는 아마 향후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 일반인도 그걸 또 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습추행,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에서 그러면 왜 경찰이나 검찰은 그럼 폭행 부분은 왜 책임을 묻지 않느냐. 이 사안에서 저희들 최근에 공분을 사고 있는 그 정인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치사 사건. 검찰이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 사건으로만 기소를 했다가 최근에 아마 공소장 변경을 했더군요. 하면서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 특히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에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적으로는 강제추행, 예비적으로는 폭행.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죄를 물어주시고, 만에 하나 폭행과 그 추행 행위 수단이 겹쳐서 이게 추행으로까지 안 보이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폭행 아니냐. 길을 가던 멀쩡한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툭 쳤다. 뭐 한 대를 쳤더라도 툭 쳤다. 그 자체는 폭행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왜 그 부분을 폭행으로는 조사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그 부분도 현재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초 설명을 듣고 자초 지정을 듣고 이 가해자가 처벌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 그 자체 때문에 결국은 폭행으로 입건하거나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하면 폭행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죠. 그래서 폭행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을 법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그 헤드록 사건. 헤드록 사건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드록 사건은 그는 또 강제추행 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논란이 있었습니다. 헤드록 사건 기사만 보더라도 그 아마 사안은 이렇죠. 그 직장 대표이사가 회식 중에 여러 명 이제 직원들이 있는 앞자리 자리에서 그 직원의 그 머리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서 끌어당겨 버렸죠. 끌어당긴 행위 그리고 또 주먹으로 뭐 두 대를 이해를 가격했다고요. 머리를.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는 그 사건은 2018년 5월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2심에서는 피고인과 접촉된 그 피해자의 그 신체 부위, 머리와 어깨였죠.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부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버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무죄, 2심에서 내렸던 무죄 사건을 파기환송해 버렸습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이렇게 시소타는 사건들 접하는 의뢰인이나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만 왜 대법원이 어떠한 논리로 2심에서 문이 났던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자세한 논리와 그 대법원의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2탄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죄와 무죄가 마구 엇갈리는 사건을 접할 때나 또 그런 기사를 보게 될 때 일반 국민들은 참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왜 유죄며 어떤 사건은 왜 무죄며 또 유죄로 되었던 사건이 왜 무죄가 되고 무죄였던 사건이 왜 유죄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사실, 증거, 법리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떠했는지, 증거는 어떠했는지 그와 관련한 법리 문제는 어떻게 다투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보다 면밀히 세세히 분석한다면 그런 혼란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두는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